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5월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 재개 부담도 있고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월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요, 안 오른 게 없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주식이나 암호화폐, 원자재, 부동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언제나 뒤따르는 걱정이 더 가겠어?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버블 논란이 생긴 건데 어찌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버블이 한가운데 있을 땐 이게 버블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버블이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 가격이 생각보다 더 오래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또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버블이니까 파세요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사실 머쓱한 구간인 거는 맞아요. 하물며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도치코인이나 게임스탑과 같은 것들은 자산 가격이 좀 다소 왜곡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부의 자산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평가 주식들이 다소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연준 의장조차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에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너도 나도 투기자산, 투자자산을 늘려가는 사이클이기보다는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참가하지만 그래도 근거거리가 있는 쪽으로 좀 가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유동성 얘기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들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2월부터는 이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레버리지가 향연을 했었던 그런 사이클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도 내재되어 있는 자산 시장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는 시작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윗방향을 계속 열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성에만 기대해서 올라오는 상승이라면 시장의 환경이 바뀔 때 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필요하겠죠. 저희가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닷컴 버블이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그래도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면 지금은 이제 경기가 막 좋아지는 시점에 자산 가격이 좀 더 먼저 빨리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도치 못했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부러지다 보니까 학습 효과도 있었고 중앙은행들도 그동안에 학습된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정책들을 금융위기에 예를 들어서 그 규모를 10분의 1의 시간 동안 많이 투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경기가 부진한 거에서 좀 속도감 있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실물 경제보다 내지는 실물은 부진한데 가격이 많이 올라와 어쩌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런 것까지 얘기도 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최근에 아까 서두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주가도 올랐지만 사실 여기저기에 보시면 주택 가격도 올랐고 목재 가격이라든지 유가도 올랐고 모든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가격에 부담이 있지만 기업들도 가격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에요. PPI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보면 기업들이 그런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게 되면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소비가 뒤따라지지 않아서 기업이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한다.
올라온 비용을 전가시키지 못한다 했을 때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즉 마진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황을 기업들이 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는지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는 게 이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조금은 다운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실질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난지를 확인해 놓고 다시 우상향을 그림을 가자. 이 정도의 고민들이 2분기에는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자체로는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게 거기에 있었군요. 일단 네. 기업단의 이익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그럼 지금 이베스트 이 투자 전략팀 팀장의 자리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윗방향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겼다라는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뭐 섹터군이 있을지 궁금해요. 요즘 뭐 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많이 네. 나누잖아요.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만약에 성장주를 살 거예요, 가치주를 살 거예요,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때문이라도 저는 가치주 쪽에 손이 더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네. 뭐 비용 상승을 이제 얘기 들은 거는 버블은 그 자체로 가격 상승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게 되면 성장주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성장주들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그러면 이익률 자체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그 마진이 박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도 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고 네. 더불어서 가치주라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성숙 산업을 넘어와서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기업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가에 대해 약간의 어떤 그 압력 내지는 저항권이 없는 소비자들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전가도 사실 좀 더 다소 쉬울 수 있는 그러면 가격 전가 리스크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치주를 조금 더 눈여겨서 진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군에 대한 경계를 언급해 주시는데 사실 고밸류 부담 이에 대한 경계하면 딱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 부담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를 감안해서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 시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선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수급에 요인이 있는 건지 판단 좀 내려주세요. 외국인 수급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 지수 전망일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를 한 5, 6월은 조금 이제 뭐 싼 종목이나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대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 기저에는 어쩌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화려하게 외국인이 잠깐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또 다이렉트로 올라온 시장이었거든요. 네. 4월이 괜찮았죠. 근데 이제 5월에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슬글슬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가장 큰 모멘텀은 뭐니 해도 한국은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의 어떤 개선폭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들어오는데 당장 내일 이제 4월 수출 증가율이 이제 휴일이긴 하지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올라온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작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그리더라도 5월부터는 이 수출 증가율이 탑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중국과 연동돼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네.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게 여기서부터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정부보다도 먼저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4월 같은 경우 위안화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강해진 감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강세를 모이기 위한 정책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4월만큼의 외국인 수급이 5월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지수 자체는 인덱스의 탄력보다는 인덱스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장으로의 변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기조가 계속 그렇잖아요. 네.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게 최근의 기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5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좋은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유망 섹터? 이게 섹터로 접근을 하면은 다소 최근에 이제 시크리컬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영역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연초에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내지는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소위 말해서 쭉 뽑았다가 쉬니까 반대편에 있는 시크리컬 업종들이 또 바톤을 이어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왔다라는 건 한 번쯤은 선순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섹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 피킹을 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온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건설 섹터가 가장 핫하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건설 섹터가 가장 핫한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다소 조금 개별 이슈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하면 뭐 자이에스앤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뭐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눌렸었던 경험이 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설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축적된 기업을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아니면 컨셉으로도 저희는 접근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건설 섹터다, 뭐 IT다 이렇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이런 거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싼 것들 아니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은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 이런 식의 어떤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스몰캡에서 그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하고 네. 있는데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베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세일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뭐 삼형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냥 네. 나이스 정보통신하면 잘 아시지만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 매출이 일어나야 아니 오프라인 활동이 일어나야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에는 온라인 매출은 있지만 오프라인 결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안전한 마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백신이 보급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컨셉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은 사실 최근에 편입 종목 3월경에 편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베스트에서요.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빼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예,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얘기해 주셨고 앞서 자이에스앤디도 언급을 주셨네요. 저희는 사실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투자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종목 이야기에 귀가 조금 더 쫑긋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저 중후장대 업종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빛을 발하지 못했던 섹터인데 조선해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과 같은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 라인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좋은 가격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이 이렇게 다시 힘을 받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돌고 도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중후장대에 있는 시크리컬 업종의 어떤 공급적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진 감은 있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온 거는 다소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기저 효과, 작년에 워낙 풀어졌다가 올라온 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조금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게 되면 중후장대 쪽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더딜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 공급망에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 어떤 쇼티지라기보다는 뭐 생산 활동을 못하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을 다소
잠깐 못 돌렸었던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백신과 코로나의 확산세가 조금은 줄어드는 선진국이나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는 그 보틀넥 현상이 완화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최근에 중후장대의 어떤 경쟁자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화학에 이제 뭐 있으면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부 기업도 마진이 네.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면 공급자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 못 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 될수록 오히려 시크릿 쪽에는 죽고 있었던 아니면 활동을 못 했었던 경쟁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소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구간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 섹터 내에서도 조금 못 오른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중후장대에 대한 고민은 있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되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올라온 가격 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근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덜 오른 지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언급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대비책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심중호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